지난 주말부터 한반도를 강타했던 미세먼지가 오늘 아침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제곱미터당 35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면 나쁨, 75 마이크로그램을 웃돌면 매우 나쁨 단계에 속하는데 전국 대부분 지역이 20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찬바람이 불고 공기의 흐름이 한결 나아지면서 최악의 미세먼지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신 한동안 잠잠하던 한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9도 안팎을 기록하고 있고 강원도 철원과 대관령 일대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습니다. 두 번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에서 사법농단과 관련한 40여 개 혐의 대부분을 신문한 검찰이 어제 세 번째 조사에서는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해 묻는 것을 끝으로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실상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구속영장을 청구할지에 대한 결론은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위급한 중증 외상 환자들을 위해 전국 17곳에 세워진 권역 외상센터에서 이름만 올려놓은 의료진이 억대의 정부 지원을 받고 인력들을 병원의 응급실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치료에 시간이 걸린다며 보호자가 선택을 하라는 방식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영국 하원이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브렉시트 합의안을 큰 표차로 부결시켰습니다. 제1야당은 곧바로 총리 불신임안을 냈고 메이 총리는 곧 하원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정말 오랜만에 맑은 하늘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최악으로 치달았던 미세먼지가 찬바람에 밀려나면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경북 동쪽 지역을 제외하고 미세먼지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네, 대기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먼지를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걱정 없이 밖을 다녀도 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요. 오늘 찾아온 반짝추위는 내일부터 풀리고 다시 대기가 정체가 되면 내일 또 미세먼지 걱정을 해야 한다는 예보입니다.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미세먼지가 쌓였다가 한파가 찾아오면서 사라졌다가가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1월 16일 수요일 아침엔 최현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전국 17개 시도 모두 미세먼지 영향권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과 전남 등 남부 지역은 좋음 수준까지 나아졌습니다. 대부분 권역에서 초미세먼지도 잠잠합니다. 찬바람 때문에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모처럼 맑은 하늘이 펼쳐진 겁니다. 수도권에선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중단됐고 폐쇄됐던 공공기관 주차장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시청광장 스케이트장도 오늘 운영을 재개합니다. 미세먼지가 사라진 뒤 겨울 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 낮 기온도 영하 1도에 머물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밤부터 구름이 많아져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따뜻한 서풍이 불어 한파특보는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또다시 중국으로부터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질이 나빠지겠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이르면 오늘 미국 워싱턴 DC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했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미국 측과 조율하기 위해서입니다. JTBC 취재 결과 김영철 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친서도 직접 가지고 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이 17일과 18일 사이에 열릴 걸로 보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이르면 오늘 미국으로 향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우리 정부의 분석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갈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한 이후 약 2주 만이 되는 겁니다. 앞서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김정은 위원장에게 인편으로 친서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김 위원장이 김영철 부위원장 손에 들려보내는 친서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보낸 친서에 대한 답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스웨덴으로 향했습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에 앞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최선희 부상과의 실무 회담을 위해 스웨덴에 갈 가능성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입니다. 물론 미국은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북한에 보다 진전된 비핵화 조치가 나올 경우 미국의 결정만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가능한 것인지 박현주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위해선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독자 제재를 둘 다 풀어야 합니다. 개성공단의 경우 우리 기업이 전자장비를 들고 올라가거나 북한이 의류나 직물을 수출하면 유엔 제재 위반이 됩니다. 미국 독자 제재는 더 강력합니다. 북한과 거래에 관여한 제3국까지 처벌하고 미국의 허락 없이는 미국산 부품이 들어간 물자를 우리가 북한에 건네줄 수 없습니다. 금강산 관광의 경우에도 사실상 남북 합작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 사안별 면제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제재 조항에 포함된 면제 조건을 잘 활용하면 재개가 가능하다고 분석합니다. 개성공단은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제재 예외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미국 독자 제재의 경우 미국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면 면제할 수 있는데 북한 비핵화를 통해 미국 안보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엔 제재도 앞서 평창올림픽 당시 북한 대표단 수송과 남북 철도협력 사업, 연락사무소 개소에 대해 면제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물밑 접촉 과정에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시하면서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해왔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2018 국방백서가 발간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내용은 적의 개념입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을 적으로 규정했지만 이번에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도 눈에 띕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롭게 나온 국방백서에선 적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북한을 적으로 표현한 문구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주변의 모든 위협과 침해 세력을 포괄적인 적의 개념으로 규정했습니다. 국방백서에 특정 국가 또는 세력을 적으로 규정해온 건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중국과 대만도 서로를 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각 최대 위협과 심각한 위협이라고 돼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북의 특수한 상황이 있고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고려해 표현을 조정해서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변국과의 관계 지형에도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군사협력을 기술한 순서에서 일본은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일본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도 삭제됐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초계기 레이더 논란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다만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였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사가 3번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3번째 소환 조사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 예산을 비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실상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이번 주 후반쯤에 양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11일과 14일 그리고 어제 3차례에 걸쳐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관련 혐의는 재판 거래를 통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모두 40여 가지. 양 전 대법원장은 3차례 소환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 보고받지 않았다, 실무자선에서 이뤄진 행위다라고 답하며 사실상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도 법원 공보관실 비자금 의혹, 법관 사찰 등 혐의에 대해 조사했지만 이 역시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르면 이번 주 내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브렉시트 합의안을 두고 영국 하원이 투표를 했는데 큰 표차로 부결이 됐습니다. 반대가 찬성보다 230표가 많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영국 정부가 이렇게 많은 표차로 의회에서 패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1야당은 곧바로 총리 불신임안을 제출했고 전국이 또 한 번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제 그럼 브렉시트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조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하원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브렉시트 협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전체 639명 가운데 찬성 202표, 반대 432표였습니다. 반대가 230표 많은 역사상 정부의 최대 표차 패배입니다. 메이 총리는 오는 21일까지 플랜 B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내 강경파와 온건파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부결로 영국은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EU와 어떤 협의도 이뤄내지 못하고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입니다. 이럴 경우 46년 동안 지속된 영국과 EU의 관계는 무너지게 됩니다. 영국 GDP는 약 8% 감소하고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선 브렉시트 자체를 다시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브렉시트를 결정한 1차 국민투표와는 달리 2차 국민투표가 실시되면 EU 잔류 의견이 더 많을 거라는 겁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은 곧바로 총리 불신임안을 제출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3.1운동이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올해 미국 뉴욕주에서 유관순의 날이 지정이 됐습니다. 이제 매해 3월 1일이 기념이 되게 됐는데요.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운 여성 인권 영웅을 이제 전 세계에 알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재호 특파원입니다. All those in favor signify by saying aye. Aye. Opposed? The resolution is adopted. Senator Gianaris. 장내의 박수와 환호가 울려 퍼집니다. 올해 3월 1일을 유관순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것입니다. 뉴욕주의 상하원 의원들이 100년 전 3.1운동의 역사적 의미에 공감하며 결의안 채택에 찬성했습니다. 주 하원에서는 롱김 한국계 의원과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의원이, 주 상원에서는 토비엔 스타비스키와 존 리우 의원이 각각 발의했습니다. 하원에서는 전원 합의 형태로 표결 없이 통과됐고 상원에서는 간단한 구두로 채택됐습니다. To this day, 100 years later, remains a symbol of the national identity of the Republic of Korea. It is very important that we recognize this in the state of New York because 결의안 채택이 추진된다는 사실에 일본 정부의 로비스트들이 회방을 놓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DC의 일본 로비스트들이 우리 주 하원 의원님들실과 저희 한인회에 항의 전화들이 왔습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않는 유관순 열사의 저항 정신은 세계인이 기억해야 할 인권에 대한 문제라고 설득해 나갔습니다. We know what happened in Japan and South Korea. We're not trying to vilify anybody. And these days, young people all around the world, they deserve to learn from leadership like 유관순. 유관순 열사의 정신이 한국과 아시아를 넘어 미국의 뿌리를 내린 전 세계 이민자들의 DNA로 거듭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뉴욕에서 JTBC 김조호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남과 북 그리고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이어진 지난해 한미연합훈련 횟수가 77회로 2017년 102회에 비해 25%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마다 3월에 열리던 키 리졸브 연습은 올해도 3월 초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다소 축소돼 10일 정도만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교체 대상 국회의원 선거구 79곳 가운데 심사와 공개 오디션 등을 통해 추천한 55명의 조직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유기준, 김세연, 이학재 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에 진행됩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사건 수사를 다시 시작한 검찰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원료의 유해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가 중단됐었고 처벌에서도 제외가 됐었습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말 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숨진 김용군 씨의 자격장이었던 태안화력발전본부에 대해 정부가 특별 근로 감독을 한 결과 추락 위험에 대비하지 않았던 것을 포함해서 위반 사항이 1,020여 건 적발이 됐습니다. 사안이 중한 720건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를 의뢰하기로 했고요. 원청업체인 서부발전에 3억 7천여만 원, 협력업체들의 2억 9천여만 원 등 과태료도 부과를 했습니다. IPTV 서비스 BTV에서 어제 저녁 장애가 발생해서 일부 고객들이 불편이 있었습니다. 주문형 비디오 VOD 접속이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자정을 넘겨서 4시간 만에 시스템은 복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레미콘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시멘트 함량이 모자란 불량 레미콘을 납품한 레미콘 제조사 대표 등 42명이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구조물 안전에 직결되는 건설자재 시공과 감리에 일체 편법과 탈법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강원도 홍천군 남면 44번 국도에서 6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도로를 벗어나 돌무더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80대 남편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구조한 동물들을 몰래 안락사시켰다는 의혹에 휩싸인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이번 주 안에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권택 감독의 1980년 작품 짜코가 다음 달 열리는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초청이 됐습니다. 디지털로 복원이 된 세계의 고전 영화를 상영하는 클래식 섹션에 초대가 됐습니다. 어제 있었던 하이원 서울 가요대상에서 방탄소년단이 대상과 최고 앨범상, 본상까지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그룹 엑소와 워너원, 아이콘은 각각 2관왕에 올랐습니다. 영국 록밴드 퀸의 헌정 밴드 랩소디 퀸이 다음 달 첫 내한 공연을 합니다. 공연 기획사 측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감동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중견 기업인들과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오늘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한상의회장, 경총협회장 등 주요 4개 경제단체장과 만납니다. 역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서발 고속열차 SRT의 설 연휴 승차권 예매가 어제 경부선에 이어서 오늘 호남선에서 진행이 됩니다. 조금 전 7시부터 시작이 된 PC나 모바일 예매는 오후 3시까지 하실 수 있고요. 지정역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 반짝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경북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대관령이 영하 14도에 체감 기온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등 곳곳 바람까지 강합니다. 덕분에 하늘은 맑아졌는데요. 대부분 지역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강추위는 내일 바로 물러가면서 다시 평년 기온 웃돌겠고 미세먼지 농도도 또다시 높아지겠습니다.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아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 등지에서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강원 산지와 영동 지방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초속 10m가 넘는 세찬 바람이 불어오겠습니다. 한편 아침까지 제주 산간에는 약하게 눈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영하 9도, 춘천이 영하 12도, 또 광주와 대구가 영하 5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북한도 평양과 개성이 영하 13도를 가리키는 등 추위가 무척 강합니다. 낮에도 춥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1도, 청주 1도, 대구 3도, 창원 4도에 그치겠고요. 북한도 평양과 중강 등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다시 기온이 훌쩍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2도에서 시작해 최고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수도권 조폭들이 광주로 원정 보복을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50일 가까이 수사해온 경찰이 연루된 조폭 7개파 35명을 모두 붙잡았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모텔 앞 주차장에서 10명이 넘는 건장한 남성들이 몰려다닙니다. 90도로 깎듯이 인사하고 무릎 꿇린 다른 조폭을 둘러싼 채 위협도 합니다. 인천과 경기, 서울의 조폭들입니다. 인천 조폭이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에 왔다가 폭행당하자 보복하기 위해 찾아온 겁니다. 기세등등한 모습이었지만 경찰이 덮치자 저항 한번 못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이날 붙잡힌 조폭은 12명입니다. 상당수는 낌새를 눈치채고 이미 달아난 뒤였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조폭들을 잡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8천만 원을 들고 잠적한 27살 김모 씨를 지난 12일 붙잡아 구속하면서 49일 동안의 수사가 끝이 났습니다. 수도권과 광주 조폭 7개 파 35명에 이릅니다. 이 중 28명은 구속됐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금괴를 밀수한 일당에게 무려 11조 원이 넘는 벌금과 추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단일 사건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벌금을 안 내고 길게는 3년인 노역장 유치를 선택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루 일당으로 환산하면 12억 원 가까운 금액이라 황제 노역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일본 여행 경비를 전액 지원하고 80만 원을 주겠다는 온라인 광고입니다. 단 공항에서 금괴를 받아 전달해야만 합니다. 53살 윤모 씨 등 11명은 홍콩에서 들여온 금괴를 이런 방식으로 공항 보세구역에서 바로 일본으로 밀반출했습니다. 2015년부터 금괴 4만 개, 시가로 2조 원이 넘습니다. 부산지법은 어제 윤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조 3천여억 원, 추징금 2조 원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일당 10명에게 선고한 금액까지 더하면 벌금 4조 5천억 원, 추징금 6조 8천억 원입니다. 이들이 중개 밀무역으로 거둔 시세 차익은 400억 원입니다. 하지만 신고 없이 들여온 금괴 전체를 관세법 위반으로 보고 11조 원이 넘는 벌금과 추징금을 부과한 겁니다. 단일 사건으론 사상 최대입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23조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분식회계를 포함해 여러 사건이 얽혀있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윤 씨 등은 벌금을 안 내고 노역으로 때울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 노역은 3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윤 씨가 제한 기간을 다 채워도 일당은 12억 원에 가깝습니다. 추징금은 내지 않아도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이틀 전 천안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불로 19명이 다치고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숨진 사람은 호텔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50대 관리 직원이었습니다.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소화기를 들고 초기 진화에 나섰는데 덕분에 더 큰 희생은 막았지만 정작 본인은 참변을 당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한 남성의 시신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그제 천안 라마다 앙코르 호텔 화재로 숨진 이 호텔 전기팀장 53살 김모 씨입니다. 불이 난 걸 발견하고 처음 신고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호텔에서 일한 지 20여일밖에 되지 않은 김 씨는 지하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스장을 잠갔다가 다시 내려가가지고 소화기 들고 내려갔다가 이제는 연기가 나는 쪽으로 갔는데 방화문 같은 거 문 열다가 이제 연기하고 가스가 확 넘어오니까 이제. 경찰과 소방은 어제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불이 처음 시작된 곳으로 보이는 지하 1층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이곳엔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 설비를 제어하는 통제실이 있었습니다. 화재가 나자 설비가 불에 타는 바람에 소방 설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건물은 지난해 7월 소방 종합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지하 1층 화재 감시 센서 감도 등의 문제가 적발돼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아이를 눈앞에서 무기력하게 떠나보내야 했던 한 아버지의 절규,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불행을 막겠다며 수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어 지역별로 권역 외상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전국 17개 권역 외상센터는 무너진 응급진료의 최후 저지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와 같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용할 수 없는 수술실에 이름만 올려놓은 의료진, 그리고 정작 중증 외상 환자는 거부하는 외상센터, 황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주대 권역 외상센터 의료진들이 환자를 소생실로 옮깁니다. 췌장 파열돼서 서울의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헬기 띄우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필요 없고 안 띄우겠다고 해서 내장 환자를 자동차로 보내버리고 있어요 지금. 지난해 말 지인에게 폭행을 당한 성모 씨입니다. 췌장 파열로 내장기관이 녹아가는 상황. 애초 경희대병원에서 옮기려고 했던 곳은 가까운 의정부 성모 권역외상센터였습니다. 다쳤을 때 다 터진 거였는데 지금 만 4일 만에 와 수술이 들어가는 거 아니죠? 아유, 못 참죠. 결국 경희대병원에서 40km 넘게 떨어진 아주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겁니다. 복막염이 심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수술은 그 절단되어 있는 췌장 기준으로 해서 원위부 한 3분의 2 정도를 절단하는 수술. 성모병원 외상센터 측은 다른 환자들이 많아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 어쨌거나 응급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받겠지만 그 가운데 다른 데 나가도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외상 환자를 돌볼 의료진이 부족했던 겁니다. 이 병원의 권역 외상센터 홈페이지입니다. 2017년까지 병원장이었던 전모 교수가 의료진 명단에 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전 교수의 외래와 수술 건수는 0건. 해당 외상센터 의료진의 최근 6개월간 당직표입니다. 보시다시피 다른 교수들의 이름은 보이는데 전 교수의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권역 외상센터 지침에는 의료진이 중증 외상 환자를 월 평균 2명 이상 봐야 한다고 나옵니다. 전 교수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연봉만 1억 4,400만 원. 전 교수 측은 취재진에게 수술에 참여해 조언과 어시스트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천의 중증 외상 환자를 책임지는 길병원 권역 외상센터입니다. 1층에 수술실 간판이 보입니다. 수술용 침대와 맞추기도 있습니다. 정작 수술 도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수술실을 만들어놓고 거기는 사용하지 않고 기능적으로만 그냥 공간에만 참고 써요. 병원 측은 암센터 3층에 외상수술실이 따로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1층 수술실은 비상시에 사용하는 소수술실이라는 겁니다. 수술실안 외상 환자 전용 엑스레이 촬영기기입니다. 지난해 사용 내역을 살펴보니 5차례 테스트만 기록이 있습니다. 환자가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운영을 하면 손해 본다는 마인드도 있고요. 거기도 인력을 떠나놔야 되는 거죠. 길병원이 권역 외상센터로 지정받으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80억 원. 길병원 측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탐사플러스 황예린입니다. 권역 외상센터의 필요성이 본격 제기된 건 지난 2010년 피랍된 석혜균 선장의 치료 과정에서였습니다. 실제 2009년 우리나라의 예방 가능 사망률은 35.2%였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면 살 수도 있던 사람이 10명 중 3.5명이라는 겁니다. 이에 비해 일본은 우리나라의 절반인 15% 수준을 매년 유지 중입니다. 이후 7년 동안 정부는 수천억 원을 들여 권역 외상센터 17곳을 지정했습니다. 과연 나아졌을까요? 2016년 예방 가능 사망률은 30.5%.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그동안 발전된 의료기술이나 투입된 돈을 감안하면 제자리 걸음입니다. 일본 수준은커녕 복지부가 2020년 목표했던 20%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 도대체 이 권역 외상센터는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최근 5년간 권역 외상센터가 있는 병원이 전출한 외상 환자 수를 살펴봤습니다. 3년간 1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사실상 환자를 거부하는 건데 그러면 이 외상센터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김도훈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대전 지역 권역 외상센터 앞입니다. 대형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등 위급한 중증 외상 환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인데요. 안에는 어떤 환자들이 있는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원 응급실과 외상센터 입구가 같습니다. 의료진들이 입구에서 중증 환자를 권역 외상센터로 보냅니다. 다발성 골절이나 출혈 등으로 생명이 위독한 경우가 중증으로 분류됩니다. 입구에 설치된 모니터로 확인한 중증 외상 환자는 12명.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응급실과 외상센터는 팻말로만 구분됩니다. 외상 진료구역에 놓인 병상은 10여 개. 그런데 중증 외상 환자들이 있어야 할 병상에서 대화 소리가 들립니다. 70대 외상 여성 환자가 전화 통화를 하는 겁니다. 맞은편 병상에는 경증 환자로 분류되는 노란색 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수액 주사를 맞는 아이는 의료진 질문에도 곧바로 반응합니다.
팔 보호대를 차고 엑스레이 촬영을 기다리는 한 학생. 잠시 후 중증 외상진료구역 침상에 눕습니다. 얼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찾은 한 남성이 외상진료구역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진료비를 계산하고 나선 남성을 쫓아가 봤습니다. 빙판길에 넘어지셔서 얼마나 받고 계신 거예요? 네, 5번을 꼬이고 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에는 외상센터가 아닌 응급실 일반 진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진료한 의사는 이 병원 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 담당 전문의입니다. 생명이 위독한 중증 환자를 맡아야 하는 권역외상센터 전담의는 일반 진료는 가급적 보지 않아야 합니다. 을지대병원 측은 응급의료센터와 외상센터 모두 담당 의료진이 부족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탐사플러스 김도훈입니다. 지난 2달 동안 권역 외상센터의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취재해온 윤정식 기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윤 기자, 지난 11월이었죠. 이국종 교수가 뉴스룸에 출연을 했을 때 권역 외상센터 운영에 대해서 꽤 비관적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취재를 해보니까 현실은 더욱 심각했습니까? 네, 2달 전 취재를 시작할 당시 이국종 교수가 저희 취재진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정책을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할 거예요. 기존의 응급실하고 차별성이 없다는 건 가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망이 없어요. 네, 대형병원 응급실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외상센터를 만든 건데 이 역시도 가망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권역별 외상센터가 중증 환자들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앞에서 전해드렸는데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큰 대형 병원에서도 치료를 하지 못하는 외상 환자들이 최후에 찾는 곳이 권역별 외상센터 아닙니까?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네, 문제의 핵심은 우리나라에는 외상 환자들을 위한 이 전용 수가 체계가 없다는 네. 겁니다. 이 중증 외상 환자는 말 그대로 이 여러 곳을 심각하게 다친 환자를 말합니다.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다발성 손상, 즉 이 여러 곳을 다친 환자가 있다고 보고요. 이 갈비뼈, 또 위, 담낭, 이 장기 5곳이 파열됐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경우에 의료진이 모두 수술을 해서 이 수술비를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이 100% 이를 돌려받기가 힘듭니다.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한 번에 인정하는 수술이 이 2개에서 3개 정도이기 때문인데요. 이 나머지는 보험료를 받을 수가 없는 체계입니다. 네,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겠죠? 보험금은요? 네, 자 쉽게 말해서 중증 외상 환자는 병원 입장에서 보면 돈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중증 외상 환자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이 5에서 10%입니다. 즉 환자가 10%를 낸다 하더라도 심사평가원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이 90%를 돌려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병원은 오히려 더 크게 다친 환자일수록 거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진 또 당초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이 중증 환자도 이 단순 타박상 또 감기 같은 이런 일반 환자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네. 이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 등 이 외상 환자들을 위한 수가가 따로 매겨져 있는 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아무리 돈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은 외상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거나 거부한다는 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응급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도 되는 겁니까? 이 권역 외상센터 지침서를 한번 보면요. 네. 이 중증 외상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전원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 복지부에 병원이 사유서를 써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유서를 살펴보니 가장 많이 나와 있던 게 이 보호자나 환자의 요청에 따랐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근데 꼼수가 좀 들어가 네. 있습니다. 이 앞선 기사에서도 언급됐었지만 이 거부하려는 이 중증 환자에게 외상센터 의료진이 만일에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으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기다리시겠습니까? 네. 라고 질문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보호자나 환자가 네,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한번 되짚어 볼 일입니다. 네, 권역별 외상센터를 마련하는데 정부가 수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또 수십억 원에 이르는 인건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취재를 하고 있을 때 네. 당시에 찍었던 영상인데요.
이 당시 오토바이 사고 환자가 발생을 했고 이국종 교수가 현장으로 간 사이에 제가 소생실의 모습을 한번 찍은 건데요. 아주대에는 간호사 6명, 또 의사 4명, 이렇게 총 10명이 한 팀으로 대기를 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중증 외상 환자를 위해 이런 인력 및 팀을 상시 대기시키는 건데요. 그런데 일부 병원에서는 이런 인력을 자신들의 응급실에 투입을 하는 등 악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었다고 한다면 곤약별 외상센터가 정말 환자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잘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고요. 복지부는 따로 관리나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부가 매년 외상센터를 평가를 하긴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는 환자가 센터를 도착한 이후에 전문의를 얼마 만에 만났느냐, 규정은 10분 만에 만나야 하는데 이런 정도만 체크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평가에서 만일에 낙제점을 받는다 하더라도 센터가 지정 취소를 받을 일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 해당 지역 외상센터를 아예 비워놓는 것보다는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냥 두는 게 일단은 안전하다. 이렇기 때문에 병원은 오히려 더 배짱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곤약별 외상센터의 문제점들 지금도 계속해서 취재를 하고 있죠? 네, 오늘도 뉴스룸에서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정식 기자 수고했습니다. 앞에서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워싱턴 DC로 가는 항공편을 예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하겠습니다. 김영기 특파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워싱턴 DC로 가는 항공편을 예약한 것이 확인됐다고 하는데 언제쯤 떠날까요? 네, 미국과 중국의 소식통에 따르면 김영철 부위원장은 베이징 시작으로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UA808편으로 저녁 6시 25분에 출발, 미국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저녁 6시 50분에 도착하는 편을 예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은 3명이 예약을 한 상태이고요. 아마 상황이 어떻게 유동적으로 될지 몰라 17일과 18일 복수로 예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 항공 일정이 결정될 경우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은 평양에서 베이징에 도착한 뒤 환승하기까지 약 7시간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휴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김영철 부위원장의 워싱턴 일정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로선 김 부위원장이 미국 동부 시간 17일 저녁에 워싱턴에 도착해 18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회담,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방문 일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백악관 측은 아직 김 부위원장과의 면담 일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이미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최종 조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김영철 부위원장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에도 백악관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때와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작년 6월에는 정상회담을 10일이 앞두고 김 부위원장이 백악관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했었죠. 당시는 뉴욕에 도착해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을 한 뒤 차량편으로 4시간 걸쳐서 워싱턴에 와서 면담을 하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 귀국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바로 워싱턴으로 와서 폼페이오 장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입니다. 북한으로서 가급적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번거롭게 실무진과의 회담을 거치지 않고 단판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와의 직접 면담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1월 김영철 부위원장의 뉴욕 방문이 전격 취소됐던 주된 이유 중 하나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바로 워싱턴을 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이나 스티븐 비건 대북 정책 특별대표의 경우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확실하게 선행돼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만큼 이번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에서 바로 2차 정상회담 장소와 날짜가 확정돼 발표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선수 시절에 장애인 조정 각종 대회에서 금메달을 여러 번 따기도 했던 박준하 전 코치가 미성년인 장애인 선수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얼마 전 있었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하면서 지금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를 당한 장애인 선수들은 당시 겪은 악몽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20살인 장애인 국가대표 조정 선수 A씨는 훈련장의 악몽을 잊지 못합니다. 코치가 특정한 자세를 지시한 뒤 신체 부위를 계속 눌렀다는 겁니다.
옆으로 안 하시고 손으로 나중에 지켜보니까 또 그런 거예요. A씨는 피해 상황을 일기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A씨가 취재진에게 보여준 당시 일기엔 특정한 신체 부분을 눌러 기분이 너무 나빴다고 적혀 있습니다. 선수뿐 아니라 코치로 일하던 B씨도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고개를 들려서 입을 맞추더라고요. 무섭기도 했고 달려나갔었어요. 가해자로 지목된 이는 선수이자 코치였던 박준하 씨입니다. 각종 대회에서 금메달을 여러 번 따 장애를 딛고 성공한 희망의 아이콘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 선수 등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9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이자 장애인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꿈을 키워가려 한 선수들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코치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스포츠계에서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들이 늘 말하는 것처럼 이번에도 이 박준하 코치는 거의 왕이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피해자들이 저항을 할 수도 누구에게 말을 할 수도 없던 이유였습니다. 이어서 김필준 기자입니다. 박 전 코치의 성추행은 미성년자 선수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차에가지 타면 옆구리 찌르는 어둠지기가지고 옆으로 와가지고 손으로. 하지만 외부에 알리고 싶어도 두려움이 먼저 앞섰습니다. 사실 나이가 많은 게 첫 번째. 저는 그 사람 앞에서는 거의 좀 시중되는 사람, 거의 왕이었죠. 그냥 남자분. 그래서 그래요. 하지만 어린 피해자들이 더 늘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나 혼자를 겪으면서 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요. 이 어린 선수들한테도 그렇고 좀 심각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고를 했고. 그러나 두려움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만나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무서워요? 네. 만나면 무서울 것 같아요. 박 전 코치의 변호인은 JTBC와 통화에서 1심에서 제대로 심리가 안 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이 가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이 장애인 선수들의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가 있으면 상담을 해주고 또 도와주는 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장애인 선수 수가 13,000여 명인데 성폭력 상담사는 그런데 2명이라고 합니다. 역시 예산 문제입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장애인 체육회 산하에 있는 체육인 지원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선수들의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신고를 받아 상담하는 곳입니다. 전국에 등록된 장애인 선수는 13,00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관련 업무를 맡은 상담사는 2명이 전부입니다. 예산 문제로 인력을 더 늘리기 어렵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을 더 줘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박준하 전 코치는 성추행 사건으로 징계를 받아 지도자 자격이 6개월간 정지됐습니다. 하지만 1심 선고에서 실형이 나와 구속되기 전까지 선수 자격으로 피해 선수와 함께 훈련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친구는 그때 시합 때 같은 소속팀이었는데 그거 무서워가지고 저희 팀에 와서 시합 때 받아가지고 그랬어요. 장애인 조정연맹 관계자는 코치 자격이 정지된 것이라 선수 활동은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네, 이렇게 최근 잇따라 성범죄가 체육계에서 드러나면서 대한체육회장은 사과를 하고 대책을 말했지만 그동안과 별다를 게 없을 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에게 고발당한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해서는 경찰이 모레 구치소로 찾아가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두성 기자입니다. 책임져라! 대한체육회 이사회장 앞에선 분노한 시민단체들의 외침이 이어졌습니다. 쇼트트랙과 유도, 장애인 체육까지 이어진 성폭력 고발. 뒤늦은 대책만 내놓을 뿐 책임을 지지 않는 대한체육회를 성토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철저히 쇄신토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인 체육회장은 또 대책을 내놓았지만 과거와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었습니다. 앞으론 폭행 및 성폭력 조사를 외부 기관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계속 되풀이해온 봐주기 징계에 대한 온정주의 문화를 없애겠다고 다시 약속했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게 없어 보입니다. 이번 쇄신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폭력 혐의로 고소된 조재범 전 코치를 향한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조 전 코치의 압수물을 분석하고 현장 조사에 나섰는데 이틀 뒤엔 구치소를 찾아 조 전 코치를 대면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어제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강한 야당이 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첫 번째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다음 달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미애 기자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입당 일성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입니다.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바라는 점까지 충분히 잘 듣고 그 뜻에 어긋나지 않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대표 취임사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맞서 싸우는 강력한 야당이 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 출마를 애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국정농단 책임 논의는 모호한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우리들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은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가 한 일 모두가 마치 국정농단이나 적폐인 것처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기자회견 중에는 고성도 터져나왔습니다. 대국민 석고대기를 이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JTBC 유미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박근혜 정부에서 마지막 총리를 지냈죠. 그래서 그동안 친박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친박계를 중심으로 무임승차하지 말라는 날선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도로 박근혜 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박계 중진들은 황 전 총리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제 당대표 다 되시고 대권 후보 다 되셨네 보니까 이게 무임승차 안 된다고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친박이란 이름을 앞세우고 오지 마라. 총선을 지금 앞두고 있거든요. 지금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비박계가 입당을 환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모든 게 박근혜 대통령 책임입니다. 이래서 황교안 총리는 그게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역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진정어린 사죄나 반성 한마디 없이 마치 개선 장군처럼 정치하겠다고 나서고 결국 도로 친박당인 셈입니다. 국정농단에 저는 상당한 책임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JTBC 정종문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어제 자유한국당에 공식 입당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전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여야 사당은 도로 친박당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입당을 허락한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어제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는데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네요. 예, 뭐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그 범보수, 그러니까 차기 대선 여론조사 1위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강한 그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뭐 이번 전당대회에서 상당한 그러니까 파란과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장본인이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또 그 앞서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황교안 전 총리가 박근혜 정부 이 집권 내내 국무위원을 지냈거든요. 네. 법무장관과 마지막 총리까지.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자기 입장을 보여야만 이 정치권에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제 이 그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탄핵 책임론에 대해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관계 등 이런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답변을 회피했거든요. 네.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제 회견을 지켜본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름장으로 불렸던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모습이 떠올라진다. 뭐 그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데자뷰가 느껴진다. 네. 이런 얘기들 있었습니다. 자, 또 예상을 좀 뒤엎었던 것이 친박 진영의 반응입니다. 기존에 아마 뭐 친박 진영들이 황교안 전 총리를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왔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예, 좀 다소 의외의 반응이었는데요. 사실 뭐 이 황교안 전 총리가 사실은 뭐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정부 기간 내내 국무위원을 지내면서 상당한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난번 탄핵 국면 과정에서 당시 그 총리라는 지위 그리고 그 뒤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지위 때문에 본인이 적극적인 정치적 발언을 못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을 보호하는 데 좀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뒤에 정권 교체 이후에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정부의 그 적폐 청산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을 때도 뭔가 자신의 정치적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 네. 내지를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당대회 임박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 자체가 일종의 무임승차가 아니냐는 그런 섭섭함이 묻어나는 것인데요. 그러나 아마 전당대회에서 이것이 그러니까 향후 진행되는 양상이 개파 대결로 갈 경우에는 결국 이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친박계 입장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친박들의 이런 지금 당장의 날선 비판도 결국은 같은 이게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까지 정확하게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어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죠. 문재인 정부와 맞서 싸우는 강력한 야당이 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당 대표가 해야 될 소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당대회 출마는 거의 뭐 확실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당대회 임박한 시점에 이 전격적으로 입당한 것 자체가 전당대회에 출마를 해서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분명히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어제 입당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문재인 정부가 총체적 난국이라는 그 자체는 아마 자신의 그 정치 입문 자체가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욕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구국의 결단, 구국의 행보라는 그런 포장을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총체적 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야당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합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둘러싼 친박 프레임을 떨어내면서 당내의 이런 개파간의 그 프레임을 벗어나서 우리는 뭉쳐야 산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일종 그 전당내에서 격화될 수 있는 이 친박 그러니까 탄핵 책임론을 둘러싼 여러 가지 공방에서 좀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사전 포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전당대회 출마를 하게 된다면 황교안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친박 진영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중심으로 한 비박 진영 이렇게 해서 뭐 양자 대결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까? 뭐 그런 예상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지금 그 양자 대결 가능성이 네.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앞서 말씀한 두 분이 지금 차기 대선 여론조사 그 조사에서 이 범보수 1, 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빅매치가 성사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전당대회 흥행성, 재미가 상당히 배가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나 두 사람이 각각 그 정치적인 그 포지션 자체가 한 분은 친박을 대변하는 입장, 한 분은 비박을 대변하는 그런 그 모양새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니까 정통 보수 대 개혁 보수의 대결이라기보다는 과거의 프레임, 친박 대 비박의 프레임, 개파 대결 프레임으로 갈 경우에는 전당대회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진영적 싸움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황교안 전 총리가 이렇게 가시함으로써 그동안 전당대회 출마를 이렇게 저울질을 해왔던 홍준표 전 대표가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만약에 뛰어들 경우에는 아마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아마 가시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당대회가 이 향후 그 대권을 향한 조기 경선전이 되면서 상당히 과열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상황도 간단히 살펴볼까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복당 신청 그리고 송금주 의원의 입당 신청이 거부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순혈주의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 지금 두 사람의 무소속 의원이 사실 그 민주당의 입당과 복당을 신청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것이 순순하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당원 심사 당원 자격 심사 결과 이 두 사람이 과거 해당 행위를 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마 그 지역에 있는 또 이 당협이나 당원들의 반발 그리고 또 민주평화당과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가 고려가 돼서 일단 지금 일단 불을 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영선 의원과 우상호 의원이
이 공이 지금 일종의 순혈주의가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개방과 포용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은 잘못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일종의 그 지금 이 당의 그 불호를 결정한 그 당 지도부가 소위 말하는 친문주의라고 한다면 네. 이 순혈주의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비문중진이라는 측면에서 일종의 계파 간의 그런 차이가 벌써부터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친문과 비문 간의 대결,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차재원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5대 그룹을 포함한 기업인들과 만났습니다. 취임 이후 처음이죠.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 고용과 투자였습니다.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은 2시간 동안 자유 토론을 벌였습니다. 진행은 기업인 쪽에서 맡았습니다. 구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용과 투자는 국가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주역이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투자에 더욱 힘써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고용과 투자를 이끌어달라. 일자리 충격이 계속되고 투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돌파구를 찾아달란 겁니다. 최근 3개월 연속 우리 경제 성장 속도는 느려지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는 1년 전보다 10%가량 줄었습니다. 우리나라 설비 투자의 85%는 대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집중됐던 반도체도 최근 수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업들이 대규모로 투자하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습니다. 정부 내 전담 지원반을 가동해 신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는 기업인들의 요청엔 법을 바꾸지 않아도 정부 차원에서 풀 수 있는 것부터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나섰습니다. 입증 책임이 안 되면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시도를 올해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기가 꺾이는 속에서 기업이 얼마나 투자에 나설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JTBC 구희령입니다. 네, 이제 숨도 마음 놓고 못 쉬는 세상이 됐구나. 요즘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미세먼지가 역대 최악이었던 요 며칠이었는데요. 찬바람이 불면서 오늘은 모처럼 미세먼지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반짝이고 내일부터 또 미세먼지가 몰려올 거라는 예보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마다 늘 정부의 대응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면 마스크가 효과가 있는지 2년 전 7월에 정부가 기준을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이를 위한 연구기관 모집을 최근에 했습니다. 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는 이미 1년 6개월 전에 마스크 관련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서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가 심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닙니다. 마스크나 이런 것들의 성능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일은 조속히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취약계층 미세먼지 대책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환경부는 마스크 보급에 대해 이렇게 홍보해왔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노인, 호흡기 심혈관 환자같이 호흡이 불편할 경우 마스크 사용을 중지하고 그런데 환경부는 홍보만 했을 뿐 마스크 효과에 대한 정밀 분석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과 열흘 전에야 긴급 연구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JTBC가 입수한 문건엔 마스크 착용의 효과를 조사해 보급 우선순위를 정하고 착용 기준을 제한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마스크와 질환의 상관관계 등을 시뮬레이션하겠다는 대목도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나오기까진 앞으로 10개월이 더 걸립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예산이 올해 처음 반영돼 연구 공고를 냈다며 마스크 보급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미세먼지를 잡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중국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5기를 일시적으로 가동 중단하겠습니다.
재난 상황에 준하여 총력 대응하고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에 대해서 두 정부가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네, 중국을 뒤덮었던 미세먼지가 몰려온 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쪽으로도 가서 태국에서는 먼지를 조금이라도 씻어내려고 물대포도 쐈습니다. 아시아 곳곳이 그야말로 미세먼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5마이크로그램까지 떨어졌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를 밀어낸 겁니다. 화북 지역의 미세먼지를 뒤집어 쓴 건 동남부 주요 도시들입니다. 상하이 158, 난징 181, 허페이 175 등으로 여전히 세제곱미터당 150 마이크로그램을 넘습니다. 우리나라 매우 나쁨 기준의 2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북서풍이 약해지면 중국은 다시 미세먼지로 뒤덮일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오는 17일부터 다시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오염물질이 바람을 타고 다시 한반도로 넘어온다는 겁니다. 남쪽으로 밀려간 미세먼지 영향으로 태국 수도 방콕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세제곱미터당 100 마이크로그램을 넘었습니다. 먼지를 씻어내기 위한 물대포가 등장했습니다. 공군 수송기로 하늘에서 물을 뿌리고 인공비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힌두교 축제를 맞아 수백만 명의 순례객이 모이는 인도 북동부도 미세먼지 폭탄을 맞았습니다. 방글라데시, 몽골 등 아시아 국가의 주요 도시도 세계 공기질 순위에서 최하위에 올랐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 부산 기정군의 도로에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지금 음주운전 여부도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난 사고인가요? 네, 일단 가해 차량은 처음에는 SUV 차량을 추돌을 했습니다. 뒤에서 들이받은 것인데 그 후 곧바로 달아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번에는 3.5톤짜리 화물 차량을 들이받았고요. 인근 도로 옹벽에 부딪힌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의 음주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가 오는 22일부터 연말까지 경찰과 함께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에 나선다는 내용입니다. 법규를 위반해 지나치게 밝은 전구를 장착했거나 배기관을 불법 개조해서 소음이 큰 차량 등이 그 대상입니다. 무단 방치된 차량이나 번호판을 훼손 또는 알아보기 어렵게 가린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네, 그리고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언론에 3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얘기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은 2016년 미국 대선을 비롯해서 주요 정치 이슈 때마다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언론에 3천억 달러, 언론에 3억 달러죠. 언론에 3억 달러, 우리 돈 3,300여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침은 페이스북의 이해관계와도 일치한다는 분석입니다. 신뢰할 만한 콘텐츠가 페이스북에 많이 실리면 이는 페이스북 사용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설명입니다. 구글도 지난해 3억 달러를 언론 육성을 위해서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끝으로 스페인 경찰이 테러를 모의한 이슬람 극단주의 추종 세력 18명을 체포했다는 내용 전해드립니다. 스페인 현지 시간으로 15일에 벌어진 일인데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100여 명의 대테러 요원이 투입됐다고 현지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체포된 일당 가운데 5명은 테러 모의 혐의를 받고 있고요. 나머지 13명은 이 조직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스페인 바르셀로나 구도심에서 테러 위험이 있다며 여행 주의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수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찬바람, 먼지 해소,
그리고 내일 추위 풀렸는데요.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반짝 한파가 찾아오고 미세먼지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맑은 하늘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추위 지속 시간이 짧아서 내일 다시 기온이 오르겠고 공기도 다시 탁해지겠습니다. 추위와 미세먼지를 교환한 것 같습니다. 무척 추워졌다. 당연히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이라고 말씀하셨고 강추위가 미세먼지를 물리쳤기 때문에 추위에 자신 있다며 추워도 맑아서 좋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반면 내일 또 미세먼지가 심해진다. 도 아니면 도, 너무 극단적이라고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는 분도 계셨네요. 오늘은 두꺼운 외투 챙겨 입으시고요. 내일은 다시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미국 워싱턴 DC로 향하는 비행기 편을 예약했다는 소식, 앞서 워싱턴 김영기 특파원을 연결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고위급 회담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도 직접 가지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의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비행기 편까지 예약했다고 하는데 결국 워싱턴 DC로 가는군요. 네, 공식적으로는 아무 발표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 11월 8일 날 가기로 하다가 베이징까지 왔다가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번 딱지를 맞았기 때문에 국무부에서 발표는 안 하는 모양입니다. 아마 김영철 부위원장이 비행기를 타면 아마 발표할지 네. 모르죠. 근데 17일, 18일 예약했다니까 베이징에서 가면 워싱턴에 당일날 또 도착합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7일 밤에 폼페이오를 만나고 18일 날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니면 18일 날 밤에 만나고 19일 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김정은의 이제 친서를 전하고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 날짜를 정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북미 고위급 회담은 이번에 확실하게 열리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김정은이 친서를 보냈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멋진 친서라고 또 공개를 했고 또 지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가 인편으로 평양에 김정은에게 전달됐다는 보도가 또 있었고 네. 그러니까 정상들끼리 이렇게 정상회담 하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계속 서로 주고받는데 실무 라인에서 일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에는 가리라고 생각되고 최선희 또 부상도 스웨덴으로 또 향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철 부위원장이 또다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도 높은데 네. 그 친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아주 구체적인 내용보다 네. 이번에 그 신년사에서 얘기했듯이 국제사회가 환영할 만한 그 합의를 이루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에게 또 보수적인 그 의회 지도자들 또 매스컴 여기에 이 정도면은 합격점 아니냐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 합의를 볼 수 있다는 용의 표명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며칠 날 하노이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아마 지난 주말에 편지에 썼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양쪽의 의사가 이제 합의가 네. 되는 거니까 날짜가 이제 조만간에 발표될 것이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없기 때문에 내용은 이제 폼페이오와 김영철 또 최선희와 비건 간에 활발하게 이제 지금부터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김정은 위원장이 흔쾌하게 받아들이는 입장을 이번에 친서에 담았다고 한다면 네.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또 뭐 일정이라든지 장소를 밝힐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특유의 그 트위터를 통해서 오늘 김영철 만나서 날짜 정했다. 하노이로 갑니다. 며칠부터 며칠 사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며칠이라고 얘기는 안 할지 모르지만 2월 중순으로 정했습니다. 뭐 이렇게 정도 해놓고 베트남도 뭐 다 합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내용이 되겠죠. 네. 뭘 합의할 것인지. 근데 지금 미국의 정책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애초에 북한하고 처음에 협상 작년에 들어갈 때는 선비핵화 후보상. 네. 그리고 선비핵화도 ICBM과 핵무기는 물론이고 중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네. 그건 이제 아베가 적극 주장을 했죠. 그다음에 화생방 무기. 거기다가 인권 문제도 얘기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6월 12일 날 동시 행동으로 하자고 원칙만 정해서 그래도 동시 행동으로 가자 그러고 실제로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연기 외에는 별로 한 게 없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볼멘 소리를 한 거고 그러다가 몇 달을 북한이 끄니까 어느 정도 북한의 전략이 성공을 해서 이제는 결국 미국이 이게 한목에다 포괄적 일괄 타결 이게 안 되는구나. 네. 이걸 알아차린 것 같아요. 알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대 수준을 많이 낮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적 접근으로 좀 가기 때문에 요번에 2월 중순이나 2월 말에 정상회담이 되더라도 어떤 큰 합의가 나온다고 기대하면은 실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재확인하고 그 대신에 확실하게 영변 핵시설이라도 완전하게 신고하고 해체한다 정도를 얻어내서 그걸 검증까지 끝내서 북한의 핵 능력의 70%는 요번에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100% 다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요번에 또 완전한 비핵화는 아니네. 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기대, 북한의 보다 진전된 비핵화 조치들이 이루어지거나 구체적인 약속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유엔 안보리 제재, 미국의 독자 제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재를 일부 예외로 인정하거나 면제해주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나올까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과 북한이 지도자들이 속으로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뜬금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할 아무 조건 없이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용의는 한국이나 미국이 가져야 되는 것이지 지금 북한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자 하는 건 전 세계 누구나라도 알고 있는 건데 그걸 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우습잖아요. 그러나 김정은이 굳이 그 얘기를 한 거는 금년엔 반드시 이거 실현하겠다 이런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 간에는 이 문제 해결은 끝났다. 미국이나 유엔과의 문제가 남았을 뿐이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상응 조치로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미국이 제재 면제로 허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걸 강력하게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이 직접 인센티브를 주긴 어려우니까 남북 경협을 슬쩍 풀어줌으로써 미국 국민들에게 나는 김정은한테 준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요번에 이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꽤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국제회의에 참석한다면서 스웨덴으로 가고 있다고 해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스웨덴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까? 공식적으로 맞습니다. 말이죠. 스티븐 비건이 상당히 유능한 협상가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유능하면 뭐합니까? 파트너를 만나질 못했는데 작년 8월에 임명되고 아직 못 만났는데 요번에 스웨덴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고 아마 김영철이 폼페이오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 만난 뒤에 정상회담 날짜가 정해지면 최선희하고 스티브 비건은 좀 더 자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홍현익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20일 용산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어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참사 현장에서는 주상복합 건물이 현재 올라가고 있지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10년 전 그날을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이들을 만났습니다. 건물 저기 한 칸 한 칸 저렇게 저기에 올라가려고 이렇게 사람을 희생을 시켰나 가슴이 무너지죠. 조금 전에 내가 이 사진을 가지러 갔는데도 이걸 보고 또 울어요. 저도 참 눈물이.
과잉 진압이란 결론이 났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존자와 유가족들의 요구는 10년째 딱 한 가지입니다. 농산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JTBC 이수진입니다.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은 최근 펴낸 책에서 백악관 요리사들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백악관 만찬은 최고란 평가를 받는데요. 그런데 최근 백악관에 햄버거 만찬이 등장했습니다. 연방정부 일시중지 상태인 셧다운으로 요리사가 없어서 생긴 일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I like it all. It's all good stuff. Great American food. And it'll be very interesting to see at the end of this evening how many are left. 백악관은 민주당이 장벽 예산 협상을 거절했기 때문이라며 패스트푸드 만찬을 민주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This letter is a great letter. We have a call into it. 워싱턴의 강대강 대치는 풀릴 기미가 없습니다. Because we need border security. We have to have it. We have to have it. No doubt about it. 뉴욕타임즈는 백악관이 햄버거 만찬을 민주당 책임으로 돌렸지만 햄버거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기뻐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오후 나이로비 상업단지 인근에서 폭탄이 터진 뒤 총격이 이어졌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최소 2명이 숨졌고 여러 명이 다쳤는데 아직 정확한 피해 상황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샤바브가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당국은 호텔에 숨은 범인들을 추적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선 어린 3남매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도로에 내려서서 스쿨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곳을 지나던 차량이 우회전을 하는 순간 강한 햇빛에 갑자기 눈이 부셔 운전자가 미쳐 아이들을 보지 못한 겁니다. 11살 남자아이가 숨졌고 두 자매가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경찰이 운전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설에 알프스 산맥과 인접한 유럽 곳곳에 눈사태 경보가 발령됐는데요. 스위스에서 눈사태가 일어나는 아찔한 순간이 포착됐습니다. 산의 경사면을 따라 엄청난 양의 눈이 무서운 기세로 쏟아집니다. 다음 주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 지역에서 현지 시간 15일 큰 규모의 눈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열차 운행이 중단돼 2,000명이 넘는 관광객과 주민들이 고립됐는데요. 아직 이번 눈사태로 인한 정확한 피해 상황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오스트리아 람사우에서도 눈사태가 일어나 호텔을 덮쳤습니다. 호텔 안에 들이닥친 눈을 치우기 위해 군인까지 동원됐는데요. 당분간 알프스 지역에 큰 눈이 계속 내릴 예정이라 인근 국가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 웬 조각상이 있나 했더니 눈으로 만든 거대한 독수리입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의 한 조각가가 집 앞에 쌓인 눈으로 만든 건데요. 깃털이며 부리까지 섬세하게 표현됐습니다. 이웃들은 멋진 눈사람 때문에 이번만큼은 눈이 녹는 게 아쉽다고 합니다. 런던행 비행기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정체불명의 새 한 마리인데요. 싱가포르를 출발한 지 12시간이 지났을 때쯤 갑자기 비즈니스석에 이 새가 나타난 겁니다. 승객의 도움으로 잡힌 새는 구간조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런던에 도착한 직후 동물 검역소로 보내졌습니다. 이 새가 어떻게 비행기에 탄 건지는 아직 미스터리인데요. 누리꾼들은 비싼 비즈니스석에 타본 최초의 새일 것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네, 모처럼 맑은 하늘 모습 보셨습니다. 수요일 아침 8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통로에 들어서는 건물들이 생기면서 서울 번화가 곳곳에서 골목으로 가는 길이 막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에 비해서 벌금이 매우 적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상가가 밀집한 서울 홍대 거리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자 건물 사이 판자가 덧대어진 곳이 눈에 띕니다. 통로가 있던 곳에 건물을 지어 임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가게가 있는 곳은 원래 사람들이 지나다니던 통로였습니다. 불과 몇 걸음만 걸어가면 바로 옆 골목이 나왔는데 이 가게가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2분 넘게 빙빙 돌아가야 합니다. 길이 막히면서 인근 상인들은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장사 안 된다고 싸우더라고요. 주민들도 그렇고 한 20, 30명 제가 알기로 그쪽에 문의하고 건의하고 그래도 별로 소용이 없더라고요. 다른 골목에서도 통로를 막은 건물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신촌 일대인 창천동, 대연동, 그리고 이태원 등 핵심 상권은 상황이 비슷합니다. 지자체에서 원상 복구하라고 명령해도 건물주들은 버티기 일쑤입니다. 홍대 인근에선 3평 남집 공간만 빌려주면 월 임대 수익이 500만 원에 달합니다. 반면 벌금은 1년에 180만 원 정도에 그칩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선 임대료 수준에 맞춰 벌금도 올리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한국 광고에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차로 뽑혔다고 하면서 실제로 미국에서 시험한 차와 구조가 다른 차를 판 토요타에 대해서 공정위가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하지만 1,000억 원 매출을 올리고 과징금은 8억 원 가량입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한국 토요타의 카탈로그도 보도자료도 잡지에서도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차로 뽑혔다고 홍보합니다. 차량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까지 팔린 토요타의 라브4. 하지만 국내에서 팔린 차는 미국에서 실험한 차와 구조가 달랐습니다. 미국 차량에는 운전석 쪽에 안전보강제가 달려 있습니다. 국내 차량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안전보강제가 없는 차를 실험했을 때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2014년식 미국 랍4 차량의 경우 브레킷이 장착되어 있지 않았으며 최고 안전 차량에 선정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문제의 차는 국내에서 약 3,600대가 팔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1,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토요타가 올린 매출은 1,000억 원이 넘습니다. 매출의 2%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만 차를 산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세계적인 골키퍼 아스널의 페트르 체흐가 공식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체흐는 현지 시간 15일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모든 것을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내 은퇴를 발표하기에 적절한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1998년 빅토리아 풀젠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체흐는 첼시와 아스널에서 주전 골키퍼로 활약하며 프리미어리그 최초로 200경기 무실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기록한 1,005회 선방 기록은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하늘은 맑아지고 반짝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중북부와 경북 곳곳에 한파주의보 발효 중이고 대관령의 체감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등 곳곳 바람까지 강합니다. 덕분에 하늘은 맑아졌는데요. 대부분 지역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 회복했습니다. 강추위는 내일 바로 물러가면서 다시 평년 기온을 웃돌겠고 미세먼지도 또다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아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 지역에서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강원 산간 지역과 영동 지방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초속 10m가 넘는 세찬 바람이 불어오겠습니다. 한편 아침까지 제주 산간에는 약하게 눈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영하 10도, 춘천이 영하 14도, 대구는 영하 5도, 광주가 영하 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북한도 평양과 개성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는 등 추위가 무척 강한 상태입니다. 낮에도 춥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1도, 전주가 2도, 대구가 3도에 그치겠고요. 북한도 평양과 중강 등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다시 기온이 훌쩍 오릅니다. 서울이 영하 2도에서 시작해 최고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지난 주말부터 한반도를 강타했던 미세먼지가 오늘 아침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제곱미터당 35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면 나쁨, 75 마이크로그램을 웃돌면 매우 나쁨 단계에 속하는데 전국 대부분 지역이 20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대신 한동안 잠잠하던 한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어제까지 3번의 소환을 끝으로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주 후반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밑그림을 그리게 될 북미 고위급 회담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17일과 18일 사이에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미국 워싱턴 DC로 향하는 비행기편을 예약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에서 부결되면서 메이 총리는 정부 불신임에 대해 곧바로 의회의 뜻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전국이 또 한 번 혼란에 빠졌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